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중국 고대 역법의 그 내용 가운데 이번에는 중국 역법의 완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우리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중국 태초력이 만들어지면서 그 이후의 시대에는 여러 가지 모습의 부분들이 교정되고 발전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이 교정되었나를 알면 역법에 대한 이해도 그만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역법의 내용으로 무엇을 찾아냈는가 하면은 세차 운동에 관한 새로운 이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희라고 하시는 분이 서기 340년경에 별들의 위치가 조직적으로 매년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 정도가 50년에 1도 정도 이동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7세기에 들어와서 이것은 수치가 변해서 76년에 1도로 교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달이 계속적으로 원운동을 하고 있다고만 생각해 왔습니다만은 알고 봤더니 달의 운동이 비등속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때에는 빠르다가 어떨 때에는 느리고 하는 이런 달의 운동에서부터 한자어로는 월행지질이라고 하는 이런 특성이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유홍이라고 하시는 이 천문학자는 이 달의 비등속 운동을 처음으로 이 역법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태양도 마찬가지로 비등속 운동을 하는데 이것은 한자어로는 일행영축이다. 일행영축이다는 말씀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장자신이라고 하는 이 천문학자가 북제 때에 이런 현상을 발견해서 집어넣어 줬습니다. 유작은 이것을 환경력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달의 운동과 태양의 운동이 등속도가 아니라는 것은 바로 타원 운동에서 기인하는 얘기죠. 이미 케플러가 1610년에 타원 운동 법칙을 발견하기 전에 벌써 오래전에 중국에서는 그런 타원 운동의 조짐들을 이미 관측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달이 적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름대로의 궤도를 그리는데 이 적도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달의 궤도는 여기서 조금 경사가 지어 있는 그런 각도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달의 궤도를 알기 위해서는 이 교점의 위치를 알아야 되겠고 이 교점의 경사 각도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각도가 오늘날에는 7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해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속도가 빨랐다 느렸다 하니까 이제 모든 기간들을 일정하게 나누었던 24절기다 그러면은 무조건 24등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똑같이 구분했던 방식, 평기법이라 그러죠. 이런 법에서부터 아니다. 빠를 때는 빠른 것을 감안해주고 느릴 때는 느린 걸 감안해줘서 적절한 간격으로 넓게도 하고 좁게도 하는 그런 정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방법이 등장해서 대연력이라고 하는 이 생력에서부터는 이 방식이 교정되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1년의 날수가 점점점 작아진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1년의 길이가 점점 늘어나는 이 경향은 오늘날 측정 결과 굉장히 작은 양입니다. 얼마나 작은 양이냐면은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야 겨우 1000분의 2, 3초, 1000분의 2.3초, 2.3m초가 달라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당시 원나라나 그 밖에 다른 나라의 수준에서는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는 정도의 수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교정해야 된다고 하는 이상적인 견해가 등장했고, 우리가 기대한 대로 별로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차를 교정해야 되겠죠. 모든 하늘에 있는 현상들은 이 지구입니다. 지구의 중심이 있으면은 어떤 관측자가 지구 표면에서 별을 관측한다 그러면은 이 관측하는 이 좌표는 가장 쉽게 관측할 수 있는 그 위치는 바로 지구의 중심에서 보았을 때의 위치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 관측자의 위치로 바꿔주면 주는 데는 대단히 복잡한 수학적인 변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측 자료는 지구 중심으로 하도록 그렇게 이제 변환을 시켰는데, 이것 역시 수학적으로 대단히 큰 발전을 중국 역학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중국 역법에서는 이러한 시차 교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잘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지평선에 가깝게 별이 보일 때, 별이 지평선에 가깝게 보일 때 그 위치가 점점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별이 점점 내려가서 지평선의 밑에 있을 때라도 이 별빛은 공기의 굴절에 의해서 휘어져서 별이 실제로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냐 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별의 위치가 부정확하게 되죠. 그래서 별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높은 고도일 때는 약하지만 고도가 점점 낮아지는 지평선 근처에서는 대기의 굴절 효과를 꼭 보완해 줘야 된다는 생각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고대 중국의 역법의 상수들을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작은 글씨지만 좀 잘 안 보입니다만은 우리 1년의 길이 회기년이 있고 상망월의 길이가 있고 항성월이 있고 근점월, 교점월, 이렇게 항성월을 뺀 이 세 개의 수치들은 다 달에 대한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관심 있게 보실 것은 이 회기년하고 이 상망월이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태초력을 위시해서 그 다음에 건상력이라든가 대명력이라든가 또는 우리 신라시대 때 많이 썼던 대연력, 선명력이라든가 또 곽수경 선생님이 만든 수시력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따라서 많은 천문학자들 등평이라든가 편수라든가 유홍이라든가 강급이라든가 하승천, 조충지, 장용상, 유작, 장주연, 이순풍, 일행, 서항, 왕천울, 송행고, 요순보, 유효영, 곽수경, 탕양망은 이분은 독일인 신부죠. 1644년에 제작된 이 시헌역에 이르기까지 천문 상수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가를 쭉 일목요연하게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다음 그래프에 보시면은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태양, 1년의 태양의 길이와 상망월의 길이는 그래프로 나타나는데, 처음 몇 년 동안에 급격하게 이 값이 떨어져서 상망월이 여기 있습니까? 상망월은 급히 떨어져서 한 300년쯤 300년입니까? 400년입니까? 300년, 400년이 지나가는 때에 거의 정밀한 값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1년의 길이도 이제 그 그래프를 좀 제가 낙서를 해서 망가졌습니다만은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떨어집니까? 이렇게 변해서 떨어집니까? 급히 변화가 돼서 불과 여기 한 400년, 500년 정도 기간 안에 급격하게 아주 정밀한 값으로 수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태초력이 만들어진 후에 아주 길게 가지 않고 한 300년에서 500년 정도 기간 동안에 관측 자료가 좋아져서 점점 정밀한 달력으로 변환이 되고 있는 모습을 이 그래프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달력들이 들어와 있는 이때
이때에 500년, 600년, 700년 때 이때는 이미 상망월이라든가 또는 1년의 길이는 어느 정도 안정스럽게 정밀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달력들은 그만큼 정밀한 달력들이 처음부터 사용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숙지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중국 달력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 원나라의 그 곽수경 선생의 달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달력을 이해하면 중국 달력의 전체적인 모습을 이해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곽수경 선생님은 어떻게 달력을 만들었나 한번 볼까요? 곽수경은 1231년에서 1316년에 태어난 분으로 서양에다가 비교하면은 아마도 토마스 아퀴나스 시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중세기에 해당하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죠. 쿠빌라이가 남송을 공격해서 나라를 통일해 가지고 원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역법을 세우기 위해서 태사국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태사국이라고 하는 기구가 그대로 고려시대의 태사국으로서의 이름으로 그대로 불리게 됩니다. 여기에 곽수경 선생이 동지태사사나 위촉이 되었는데 아마도 천문대 대장에 준하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태사령이라고 해서 아마 태사사보다는 위자리인가요? 정확하게 제가 위계질서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수학을 잘 하시는 이 왕순 선생하고 허영이라든가 양공의 이런 분들 당시에 그 유명한 학자였던 유병춘 선생의 문화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등용되어서 이 당시에 역법을 개정하는데 큰 이익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시력이 1280년에 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1281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정밀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역법의 이 수시경 곽수경 선생이 가졌던 역법의 철학을 보면 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관측에 기초한 것이라 된다라는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관측의 정밀도가 높여지기 위해서는 좋은 관측 기기를 만들어야 된다. 좋은 관측 기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한 일이죠. 오늘날의 현대 천문학에서도 좋은 관측 기기를 만들어야 그래야 전에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우주적인 과학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과학 발전은 관측 기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 곽수경 선생은 좋은 관측 기기를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관측해서 역법을 개량해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철학적인 아주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도 관측기기는 이 쿠빌라이 몽고는 이미 이슬람 제국을 많이 평정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슬람 제국에서부터 배워온 많은 그 천문 기기들을 사용해서 중국 천문학에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문명과 문명이 서로 만나는 때에는 문화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는 인간의 창의성이 꼽히면서 문화 발전의 한 단계 점프가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종종 일어났다는 사실 우리가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티코 브라헤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과학혁명의 견인차로서 활동했던 티코 브라헤도 똑같은 관측 철학을 갖고 있었죠. 정밀 기기 제작이 필요하다. 이 기기를 통해서 오랜 동안 별들을 관측해야만 비로소 정밀한 우주 모형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티코 브라헤도 믿고 그렇게 해서 정밀한 기계를 가지고 2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연구한 결과 그것이 바로
뉴턴에 의해서 증명된 과학혁명의 아주 꽃이 거기서부터 피게 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곽수경 선생이 만들어 놓은 기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표를 제작했는데 높이가 12m에 이르는 거대한 고표를 제작했고, 그 밖에도 혼천의, 간의, 여기 나오죠? 간의. 이 간이, 바로 이 곽수경 선생이 만든 이 간이, 이런 것들이 세종대왕 때 사용된 간이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서 우리 조선시대의 많은 학자들이 중국에 건너가서 이런 기기들을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이것들을 기억을 더듬어서 제작하고 또 필요할 때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중국 것보다 더 좋은 그런 간이들을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13종의 의기와 정방안들, 방향을 재는 기구죠. 이런 것들 9종을 더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측정기기와 또 맵들을, 측도를 만들어서 천체 정밀 관측을 수행했고, 한 군데서만 하면은 부정밀하니까 전국 27개의 관측소를 설립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국 여러 위도에서 전문 관측을 수행해서 그 모든 데이터들을 가지고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그래서 역법을 개량해서 그래서 1281년도에는 새로운 역법으로서 수시력을 반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문대에서 관측된 수치들을 가지고 2년여 연구해서 그 결과로 아름다운 수시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이 수시력에는 제작상에 많은 수학적인 계량도 아울러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보관법으로 어떤 관측을 여기만 하고 여기만 했을 때 요 사이의 값을 알 수 없을 때 요 값을 파악해내야 하는 보관법이 필요하고, 더러는 이 바깥에 있는 어떤 값을 알아내야 될 때 그때 보관법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한 수학적인 도구로 초차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곽수경 선생이 성공한 비결 가운데는 수학적인 재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뿐 아니라 요즘에 우리가 삼각형 기하학을 평면에서만 공부합니다만은 이 천문학에서는 평면에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구상의 구면에서도 삼각형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구면 삼각형이라고 해서 이런 구면에서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커지죠. 피타고라스의 평면 삼각법과는 다른 좀 더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구면 삼각법을 써야 되는데, 이거 현대적인 의미의 구면 삼각법과 거의 비슷한 그런 구면 삼각법을 이미 이 당시에 13세기에 이미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 참 놀라운 사실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권으로는 1281년도에 여권을 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의 길이가 점점점 길어진다고 하는 세실소장법을 채택을 했습니다만은 물론 실현은 없는 그런 것으로서 얼마 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시력은 1281년에 만들어지고 그 후에 88년 동안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나라의 그 운이 다하고 명나라가 건국이 되고, 명나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책력을 만들기를 원했으나 수시력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수시력을 조금 개량해서 대통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대로 수시력을 연장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수시력은 이 원나라 시대에서부터 저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긴 기간 동안을 실제로는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사용된 이 연수는 약 한 400년 정도 통용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수시력이 이렇게 오랜 동안 사용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수시력이 이렇게 오랜 동안 오차 없이 사용된 이유는 단 한 가지, 역법이 그만큼 정확했기 때문이고, 또 국왕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1월식 등의 예보가 아주 정밀하게 맞아들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시력은 대단히 훌륭한 역법으로 중국 역법 사상 가장 최고의 걸작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역법이 그대로 전래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1281년도에 원나라에서 수시력이 반포된 후 10년 후에 우리나라 고려 충렬왕 때의 이 수시력은 원에 사신 왕통이라는 분이 직접 가지고 와서 권면했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원나라에 그동안에 많은 역법이 있었으나 이 아주 좋은 역법이 최근에 만들어져서 우리 원나라에서는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고려 왕실에서도 이 책력을 한번 써보시죠 하고서는 구원하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수시력이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시력을 쓰다 보니까 자세한 여러 가지 사용법에 어두워서, 그래서 이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수시력을 쓸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충선한 때에는 최성지라 하는 대신이 왕을 따라가서 원나라에 가서 수시력을 얻어왔습니다. 왕을 따라갔다는 이 대목이 참 재미나죠. 왕은 이미 이 원나라의 그런 관계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1월식이라든가 오성에 대한 운행에 대한 세세한 계산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피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늘 사용해왔던 선명역법도 계속해서 병행해서 사용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고려시대 때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역법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그런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늘 중국의 것을 써오거나 중국에서 협조해 주지 않으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책력에 있어서는 약소국가의 신사를 면치 못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 왕조가 건립이 되고 4대 왕이 되는 세종 때 이르러서 이 책력에 있어서 천문 관측에 있어서 또 천문학에 있어서 세계적인 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강국으로 성장되는 그런 역사의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역대에 사용된 역법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잠깐 알아보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중국 역법의 절정에 대한 얘기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제 시대에는 원가력이 들어와서 활동이 되었고, 고구려에는 무인력이 들어왔고, 신라 시대에는 두 가지 역법이 있었습니다. 인덕역과 그 후에는 대연역이 들어왔고, 고려에 와서는 선면역을 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시력이 들어왔고, 명나라가 돼서는 대통령으로 바뀌어서 똑같은 수시력이 오랜 동안 고려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조선에 이르러서도 역시 수시력이 꾸준히 사용되었고, 세종 때 와서는 이 수시력을 독자적인 위도의 독자적인 위치에 교정을 잘해서 우리 조선 최초의 고유의 책력인 칠정산 내외편을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중국 역법의 절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중국 역법이 어떻게 쇠퇴하는가 하는 내용을 알아보고, 그 쇠퇴의 현장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 동양의 별자리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하는 별자리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림으로써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